EU 긴급회의에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즉시 도입하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3초 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유럽은 정전 위기입니다. 미국은 가스 공급을 중단했고 러시아는 가격을 2배로 인상했습니다. 중국은 자국 비축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이 전력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세계는 말합니다. 한국처럼만 하면 됩니다. 저는 존 앤더슨, 뉴욕의 한 에너지 리서치 기관 애널리스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플라스마 스크린에 떠있는 차트와 그래프가 가장 먼저 반겨졌죠. 기후위기, 공급망 리스크, 결국 숫자로 정리하면 다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엔 안정적인 에너지 포트폴리오 구축 방안 보고서가 수북이 쌓여 있어요. 중국산 이란 원유를 싸게 사들여 수익률을 높이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죠. 숫자는 분명 매력적이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늘 의문이 가득했어요. 저가 원유 의존이 가져올 미래 리스크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또 한 가지 개인적인 결핍도 있었어요. 명석한 분석가로서 사람들 앞에 서지만 막상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는 늘 주저했죠. 높은 연봉 뒤에 숨은 회의감, 도전보단 안전에만 매달려온 제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월급 고지서가 들려주는 목소리 앞에서 겉으론 세상 모든 리스크를 해석할 수 있는 천재인 척했지만 막상 제 자신은 작은 변화도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창밖으로 떠오르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다가 문득 뉴스 자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 위기를 극복할 때 에너지 자립 전략을 완성했습니다. 무심코 켜놓은 뉴스 채널에서 흘러나온 영상이었죠. 모니터에는 바다 위로 천천히 나아가는 거대한 LNG 운반선과 불 꺼지지 않는 발전소의 야경이 교차됐어요. 낯선 언어의 자막이 이어졌고 현지 기자가 이렇게 묻더군요. 한국 국민은 어떻게 하루 170만 배럴의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위기에 맞서는 국민들의 단합이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수백 개의 수치를 다뤄왔습니다. 공급량, 배럴당 단가, 리스크 지수, 그런 수치로 나라를 평가하고 기업의 미래를 예측했죠. 하지만 국민의 단합? 그런 추상적인 말은 보고서에 쓰이지 않아요. 저는 가만히 화면을 응시했어요. 보통 같았으면 채널을 돌렸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영상 속 인터뷰에 등장한 또 다른 장면은 2023년. 태풍 속에서도 단 4분 만에 복구된 포항 LNG 터미널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복구를 이끈 사람이 어떤 엔지니어나 AI가 아니라 현장 관리자와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로 교신하고 매뉴얼대로 움직이며 결국 수동 조치로 발전소를 살렸다는 자막이 뜨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몇 시간 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에너지 포럼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손끝이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 코멘트를 적었습니다. 현장 확인 희망, 한국형 에너지 복원력 모델 분석 목적. 평소라면 절대 쓰지 않았을 문장이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바로 그 다음 주 포럼 측으로부터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초청 승인되었습니다. 한국 도착 첫날, 저는 곧바로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리는 에너지 포럼에 참석했어요. 포럼에는 각국 에너지 전문가, 정부기관 실무자,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까지 모여 있었죠. 환영사 뒤 한국 측 대표로 나선 김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앞에서 기술보다 먼저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은 방식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당황했어요. 기술 중심 사고가 완전히 배제된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뒤이어 발표된 패널 세션에서는 시민들이 전력 소비를 실시간으로 조절한 사례, 전기요금보다 신뢰를 앞세운 커뮤니티 자율 대응 사례가 연달아 소개됐죠. 저는 그 자리에서 뭔가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도착 이틀째 아침, 저는 호텔룸에서 창문을 열고 서울 시내를 바라봤어요. 저 멀리 보이는 한강과 고층 빌딩 숲이 마치 전력망 지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그러나 머릿속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국민의 합심? 그게 얼마나 지속될까? 스마트 그리드? 결국 기술의 문제 아냐? 포럼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분명 흥미로웠지만 저는 차트와 숫자로만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현장 방문으로 얻은 감동적인 사례들조차 그저 이벤트용 시범 사례로 치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화면엔 포항 LNG 터미널의 자동 전력 전환 속도, 서울 지하철 전력 소비 그래프, 스마트 미터 설치 비율이 주르륵 떠 있었죠. 오후엔 김 박사의 강연이 이어졌어요. 그는 한국의 에너지 위기 때 시민 참여 캠페인을 언급하며 매일 전력 사용량을 자발적으로 공개한 민간 앱 사례를 소개했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실시간 전력 절감 경쟁을 벌이고 소셜미디어에 인증샷까지 올렸다는데 저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담당 편집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존, 이번 취재 스토리는 당신의 강점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 감성적인 결론은 빼고 수치로 확실히 보여줘야 해요. 그 말에 저는 안도했어요. 포럼 여기저기에 깔린 감동 스토리보다 차트와 도표로 만든 기사가 안전하다고 느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포럼 일정 중 하나로 설정된 서울에너지협업센터를 방문했어요. 거대한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반짝반짝 빛났고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전국 실시간 전력 흐름이 한눈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센터 입구에서 환한 미소를 띤 이지은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체 시스템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동 전력 분산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지역 간 전력을 실시간 공유하도록 설계했죠. 이지은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로 일부 발전소가 멈췄을 때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전력 손실을 0.2% 이하로 줄였어요. 그 순간 2년 전 허리케인 이레노어로 텍사스 발전소가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었을 때 그곳 복구 작업을 화면으로만 지켜봤던 기억이 떠올랐죠. 당시 복구율이 90%대에 머문 것은 기술 한계라고만 생각했는데 한국은 시민과 기술의 결합으로 99.8% 회복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의 에너지 회복력 국제포럼. 일정을 소화하던 중 다소 생소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발표자는 김수현 박사, 한전 출신의 에너지 전략가였어요. 그의 발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보건력은 기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신뢰와 책임이 있어야 기술이 작동합니다. 처음엔 고개가 갸웃거렸습니다. 신뢰, 감정이 아닌 시스템이 필요한 게 위기 대응인데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지? 2022년 경북 포항 LNG 기지. 태풍 흰남노로 일부 밸브가 마비됐지만 매뉴얼보다 먼저 움직인 건 예비 인력이었습니다. 본인 퇴근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자신의 설계 구간이 위험하다는 판단에 스스로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시스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누구의 명령도 없었다면 오히려 규정 위반으로 간주됐을 테니까요. 그런 행동은 매뉴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건 신뢰로 축적된 문화의 결과입니다. 김 박사의 말이 끝난 후 회의장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조용히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문화가 시스템을 작동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문화의 핵심은 뭡니까? 그는 웃으며 답했죠. 기술은 수입할 수 있지만 신뢰는 복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 간 신뢰를 설계했습니다. 단순히 첨단 센서나 AI가 아닌 사람이 시스템의 일부라는 발상 자체가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저는 기술만 정교하면 결국엔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만 가지고선 이 회복률이 나오지 않아. 뭔가 더 있다. 미국의 위기 매뉴얼은 정밀합니다. 재난 대응도 시나리오 기반이고 각 기관의 역할도 분명하죠. 그런데도 대규모 정전은 반복됐고 회복 속도는 늘 수치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김 박사의 발표는 기술 자료가 아니라 사회적 설계에 가까웠어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회복력은 기술 보고서로는 다 담기지 않는다. 직접 사람을 만나고 현장을 보고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진짜 이유를 확인해 보자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날
포항행 KTX 표를 끊었습니다. 포항 KTX역에 도착하자마자 제게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비상전력 복구훈련 현수막이었습니다. 시청 옆 공원 앞 전광판에서도 지역 방송에서도 동일한 문구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마치 축제 안내처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문장이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훈련이 시민들에게 공개돼도 괜찮은 건가요? 동행한 한 전 직원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시민 참여가 훈련의 일부예요. 전력회사 직원과 일반인들이 협업하며 전력 복구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가상 단전 훈련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제 눈길을 끈 한 인물이 있었어요. 회색 점퍼에 작업복 바지, 장갑을 낀 6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현장 기술자였지만 현장 통제 라인을 넘나들며 간섭하는 모습에 저는 흠칫 놀랐죠. 저분 훈련 책임자신가요? 아니요. 이미 퇴직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시간제로 잠깐 도와주시는 건데. 근데 왜 현장에 저렇게 깊숙이 관여하죠? 오늘 훈련 구역 중 한 라인이 저분이 20년 전에 설계했던 구간이라 그래요. 잠시 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회선이 지연 반응을 보이더니 개통이 일시적으로 다운됐습니다. 현장이 정적에 휩싸였고 시스템 모니터링 속도가 떨어지는 순간이었죠. 그 남성, 이름은 이광철. 갑자기 밸브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주변이 술렁였지만 누구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리되지 않은 배관과 수동 밸브가 얽힌 공간으로 들어가 직접 밸브 위치를 조정하고 매뉴얼을 수정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비상 매뉴얼에 적혀있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 하나가 전체 훈련의 전환점이 되었고 모든 관제 시스템은 그 조치 이후 다시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서울에서 들었던 김수현 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신뢰는 매뉴얼보다 앞서야 작동합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믿게 되었어요. 한국의 회복력은 AI도 센서도 아닌 누가 먼저 밟고 들어가는가에 달려있다는 걸. 다음 일정으로 부산 스마트 그리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전력 사용량, 발전량, 저장량까지 모든 수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대형 스크린 앞에 서자. 마치 거대한 생명체의 내부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수많은 데이터들이 흐르고 있었고 AI가 실시간으로 최적의 전력 분배 경로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인 김현수 엔지니어는 자랑스럽게 말했죠. 이 시스템은 단순한 통제센터가 아닙니다. 예측과 대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생물 같은 구조예요. 그는 저를 한쪽 벽면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엔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1956년 구포 송전탑 공사 장면입니다. 그땐 삽으로 땅을 파고 직접 철탑을 끌어다 세웠죠. 사진 속엔 헬멧도 없이 맨손으로 철탑을 끌어올리던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지금도 이 길 위에 있다. 그 사진 옆에는 자동 제어하는 현대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작동 중이었어요. 그 구간을 담당하는 김현수 씨는 아주 짧게 한마디 덧붙였어요. 이 길은 선배들이 맨손으로 이어준 길입니다. 저는 그냥 그걸 끊기지 않게 지키는 사람일 뿐이죠. 잠시 후 관제실 안쪽에 있는 실시간 분산 전력 시뮬레이션 테스트룸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이상 징후를 즉각 모사하고 시나리오별로 자동 대응을 테스트하는 곳이었죠. 갑자기 알람이 울렸습니다. 순천시 A구역, 태양광 단말기 이상 반응 감지. AI가 즉시 대응을 시작했지만 현장 책임자가 수동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에선 간단한 통신 지연이었지만 담당자는 말했죠. 이 구역은 노년층이 많아서 예측보다 대응을 더 신중하게 해야 해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의 특성을 먼저 고려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그 단순한 질문 하나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누가 주도했고 어떤 계기를 통해 시민까지 참여하게 됐는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글 검색 상단에 등장한 건 기술 문서나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새마을운동,
그리고 전기 실습반이라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 처음엔 이게 무슨 연관이 있나 싶었죠. 하지만 저는 곧 깨닫게 됐어요. 이 나라의 시스템은 기술 이전에 살아남겠다는 각오에서 출발했다는 걸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수백 개의 기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붕괴됐지만 전기는 꺼지지 않았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 기사엔 한 변전소 직원이 퇴근하지 않고 4일간 관제실에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고등학교 전기과 실습실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한국의 시골 학교에선 아직도 전기를 직접 배선하는 수업이 있고 그걸 통해 지역의 정전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까지 나온다는 거였어요. 한 학생은 지역 축제 전날 밤 고장난 조명 회로를 손수 고쳤다고 합니다. 저는 문득 어릴 적 미국에서 자란 제 경험을 떠올렸어요. 우리는 늘 정전이 나면 헬프데스크를 불렀고 시스템 복구는 기술자의 일이었죠. 하지만 여긴 달랐어요. 시민이, 학생이, 심지어 은퇴자까지도 내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라 여기는 겁니다. 도대체 이건 어디서부터 배운 걸까요? 인터넷 검색창에 단어 하나를 쳐봤죠. 한국, 교육, 생존. 그런데 의외의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IT 기업이나 에너지청 문서가 아니라 한글 교육, 8만 대장경, 새마을 운동, 전기 실습반 같은 키워드였어요. 하나씩 열어봤어요. 처음은 그저 호기심이었지만 금세 압도당했죠. 8만 대장경, 13세기 몽골의 침략 속에서도 고려의 승려들은 수만 개의 경판을 손으로 새기고 그걸 다시 바다를 건너 이웃했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도망가지 않고 기록을 먼저 살린 민족이라니. 미국에선 보통 탈출 루트부터 짜거든요. 이건 정말 생경했어요. 그 다음은 훈민정음 창제. 기술 문명과 직접 연결되진 않지만 문자를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든 것이라는 그 발상이 이후 산업화, 전기 보급, 교육 평준화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글도 있었어요. 문자를 도구로 만든 민족, 기록을 삶에 녹인 나라였던 겁니다. 그러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기록을 읽다가 또 한 번 멈췄어요. 전기가 닿지 않던 시골 마을에선 주민들이 스스로 전봇대를 세우고 전선을 연결하고 변압기를 설치했다. 그리고 그걸 배우기 위해 마을회관에서 야간 전기 교육이 열렸다. 기술이 내려온 게 아니라 사람이 올라간 거였어요. 한국은 기술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고 이해하고 심지어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스마트 그리드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건 기술의 수준이 아니라 기술을 다루는 사람의 정신 구조였는지도 몰라요. 그날 밤 저는 제 연구 노트 첫 장을 갈아엎었어요. 기술 전파 속도 비교라는 제목을 기술 수용의 문화적 기원으로 바꿨어요. 처음으로 제가 숫자가 아닌 역사로 분석을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고서 마감일을 앞두고 대전과 순천, 포항에서 수집한 현장 메모들을 정리하러 온 거였어요. 사무실 책상에 노트북을 펼치고 시민주도 에너지 복구라는 주제로 도표와 수치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문제는 제가 직접 목격했던 현장과 엑셀에 찍힌 숫자 사이에 뭔가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건 수치가 아니었고 그래서 도표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 어떤 메타데이터로도 해석되지 않았던 영역이었죠. 그건 감정이 아니라 책임의 내면화 그리고 공통의 목표에 대한 자발적 수용이었어요. 누군가 우린 꺼지면 안 된다고 외친 것도 아닌데 모두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 그건 문화를 넘은 정신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에서 에너지 복구는 철저히 기술진의 몫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 매뉴얼, 보안 프로토콜, 기술 우선주의로 움직였죠. 시민은 늘 외곽에 있었고 참여자가 아니라 소비자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기술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었고 사람은 기술을 보조가 아니라 주체로 여겼어요. 시민이 자율적으로 비상회로를 점검하고 마을 회관에 설치된 패널 전원을 숙지하고 경로당에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회의를 자발적으로 한다는 걸 어떻게 숫자로 표현해야 할까요? 결국 문장을 고쳐 썼습니다. 수치는 예측을 해주지만 대응은 사람이 한다. 그리고 한국은 수치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으로 반응하는 공동체였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짐을 풀기도 전에 보고서 작성용 문서를 열었어요. 이전까지라면 저는 수치부터 정리했을 겁니다. 평균 복구 시간, 예비 발전 용량, 분산형 그리드 구성 비율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키보드 위에 손을 얹고도 쉽게 문장을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문장의 순서를 바꿨어요. 예측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이며 준비는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에서 비롯된다. 이 문장을 리포트의 첫 줄로 적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저는 한국 각지에서 목격한 사례들을 꺼내 썼습니다.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정전 대응 훈련, 시골 고등학교의 실습반, 대피소에서 충전기를 지켜낸 노인의 이야기까지. 보고서 작성 마감 이틀 전, 미국 본사의 전략자문관인 리사 박사가 초안 리뷰를 위해 제 방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10분간 아무 말 없이 스크롤을 내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신뢰가 에너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라고 적었네요. 이건 정량화할 수 있는 항목인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정량화는 어렵지만 존재한다는 건 증명됐습니다. 리사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한 눈치였어요. 하지만 보고서 마지막 문단에서 한국의 정전 복구율 그래프 아래 삽입된 사진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순천의 주부들이 전기 유도등을 손수 정비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걸 미국에서 구현할 수 있다고 보나요? 그 질문에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진 않지만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니까요. 시민 참여 기반 보건 시스템, 이른바 한국형 회복 모델을 소개하는 순간 회의실은 미묘한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웃은 건 시뮬레이션 전문가 스티븐이었죠. 시민 참여로 복구율이 오른다는 건 좀 심한 얘기 아닌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말 속엔 냉소가 가득했어요. 저는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죠. 낡은 학교 실습실에서 고등학생이 전기 배선을 손보는 모습. 그리고 옆에는 교사가 아니라 마을 전기공이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전시 마을 축제장을 스스로 복구한 학생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배우고 자란 겁니다. 그러자 다른 전략 분석관이 말했어요. 미국에선 규제도 있고 법적 책임도 따르잖아. 게다가 기술자는 자격증 있어야 하고 기계는 훈련 없이도 복구되지만 사람은 훈련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을 때 회의실엔 짧은 정적이 흘렀죠. 리사 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근데 내 모델이 정량적 데이터 없이 정책화될 수 있을까? 본사 입장에선 그런 보고서에 승인 도장 찍는 게 쉽진 않지.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저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분야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정량의 문제가 아니라 전환의 문제입니다. 우린 시스템을 늘리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신뢰를 늘렸고 그게 시스템을 이긴 겁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로부터 5개월 뒤 미국 본사의 한 회의실에 낯선 인사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국토안보국, 연방위기관리청, 그리고 몇몇 주 정부 실무자들까지.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킨 겁니다. 신뢰 기반 복구 모델, 한국에서 배운 것들. 언뜻 보기엔 IT 기술이나 인공지능 같은 단어 하나 없었고 차트도 몇 개 안 들어있었죠. 회의 중 한 인사가 묻더군요. 시민이 훈련을 받고 정전 상황에 자발적으로 대응한다고요? 그게 문화지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 익숙한 반응. 수십 년간 저도 그렇게 말해왔던 걸 이제 다른 입에서 듣고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스템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을 이었죠. 우리는 늘 기술을 먼저 설계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뢰를 먼저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기술을 작동시키는 겁니다. 몇몇은 여전히 고개를 갸웃했지만 어떤 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날 이후 본사 전략부서는 제 보고서를 정식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기반 보건력 훈련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 안건으로 통과됐죠. 그 첫 시범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정전 취약 지역으로 꼽히던 텍사스주 휴스턴이었습니다.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한 훈련에선 예상보다 빠른 복구 시뮬레이션 성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 미 정부는 관련 예산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외부 발표자로 유럽 전략회의에 초청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PPT 첫 장을 이렇게 시작했죠.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민을 시스템 안에 포함시킨 나라입니다. 한국의 전력은 기술이 아니라 훈련된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고 마지막엔 박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감동한 건 그 박수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위기 대응 시스템을 연구하는 전략 고문으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진짜 정체성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한국처럼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바꿔야 하는가? 그리고 그 답은 기술이 아닌 마음을 설계하는 법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 나라가 전쟁터에서도 총을 들지 않고 도시를 지켰습니다. 한 나라가 폐허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는 전 세계가 가장 먼저 고개를 숙이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국들도 경외심을 숨기지 못한 단 하나의 민족. 한국이라는 이름이 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세계의 가슴을 쥐어짜게 만드는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크 앤더슨입니다. 30년 넘게 미국 재난대응전략연구소에서 일하며 전 세계 재난과 전쟁터를 돌며 살아남는 법을 연구해온 사람이죠. 솔직히 말하면요. 이번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흥미롭지 않았어요. 한국? 글쎄요. 무언가 특별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상 앞에 앉았죠. 그동안 한국을 다룬 보고서도 뉴스 기사도 꽤 읽어봤지만 대부분 경제성장이나 IT 산업 같은 이야기뿐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보고서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이라크에서 총 한 발 없이 도시를 지킨 부대 한국군. 뭐라고요? 이게 농담이 아니란 말입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강대국들의 활약이 아니라 그저 작고 이름만 알려진 나라였던 한국이 세계 최악의 위기 현장에서 그런 전설을 남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순간 제 자존심이 건드려졌죠. 어디 한번 보자. 과연 진짜 대단한 건지. 그렇게 저는 단순한 검증 차원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통계, 사진, 기사, 인터뷰. 익숙한 과정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이라크 주민들의 증언, 심지어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인은 우리의 형제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이건 작전 성공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기록 너머에 뭔가 더 깊은 게 숨겨져 있었거든요. 차가운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슴을 울리는 무언가 말입니다. 어느새 자료를 읽는 손을 멈추고 오래전 한국군이 거닐던 아르빌 골목을 무너진 거리의 먼지를 상상하고 있었죠. 어쩌면 이건 그냥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에 남은 전설일지도 모른다. 마음속에서 작은 울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 보고서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기술, 전략 따위가 아니라 어쩌면 진짜 인간적인 힘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이라크였어요. 그곳에서 총을 들지 않고 도시를 지킨 군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비행기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보던 순간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가능했을까? 총도 없이, 권력도 없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걸까? 이라크에 도착했을 때 긴장했어요. 현지 정세는 여전히 불안했고 곳곳에서 무장단체의 위협 소식도 들려왔거든요. 하지만 아르빌이라는 도시는 이상했습니다. 한참 혼란스러워야 할 도시가 왠지 모르게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죠.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택시기사가 말했죠. 여긴 한국 사람들이 지켜줬던 곳입니다.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사 아저씨는 진지했습니다. 이후 현지 통역을 구해 당시 자이툰 부대와 함께 생활했던 주민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한결같이 말했죠. 그들은 우리를 존중했습니다. 돈도 권력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어떤 노인은 주름진 손으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총이 아니라 따뜻한 손을 내밀었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가슴 한가운데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총성도 협박도 없이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도시 전체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인가? 그 답을 찾고 싶어. 당시 자이툰 부대가 있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기지가 있던 자리는 이제 흔적조차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이면 한국 군인들이 거리를 청소했어요. 아이들 손을 잡고 놀이터를 만들었죠. 부서진 집을 함께 고쳤어요. 거기에 총도 없고 위협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함께 살아가자는 마음뿐이었죠. 심지어 어느 마을에서는 한국군이 마을 축제를 함께 준비하고 손수빵을 구워 나눠줬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다른 외국 군인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 군대는 바리케이드 뒤에 숨고 기관총을 겨누던 그 시절에 한국군은 맨손으로 웃으며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겁니다. 더 놀라운 일화를 들었어요. 어느 날 자이툰 부대 인근 마을에 무장단체의 기습 공격 소식이 돌았다고 해요. 보통 같으면 바로 장갑차를 불러 방어선을 구축했겠죠. 그런데 한국군은 달랐다고 해요. 그들은 인근 마을 어른들을 모아 대화를 나눴고 마을 사람들 스스로 무장단체에게 우리 마을엔 오지 말라고 전했다는군요. 놀랍게도 그 무장단체는 실제로 그 마을을 피해갔대요. 한국군은 무기가 아닌 대화로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마을을 지킬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런 사례는 미국 군사전략 교본 어디에도 없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군인 덕분에 꿈을 가졌어요. 그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돌다 한국군이 운영하는 임시 학교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때 군인 아저씨가 제게 펜을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손에는 총 대신 꿈을 쥐어야 해. 그 말을 잊지 못했다고 했죠. 지금 그는 아르빌에서 소박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게 한쪽 벽에는 땡큐, 코리어라고 쓴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목이 꽉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건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친절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총 대신 희망을 심었습니다. 그들은 방패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권력 대신 마음을 얻었습니다. 아르빌 사람들에게 한국군은 군대가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그 유명한 한국인의 정이라는 거구나. 그것은 교과서에도 전술 매뉴얼에도 나오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었어요. 총알보다 빠르고 전차보다 무겁고 권력보다 깊은 힘. 아르빌에 머무는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나이든 상인부터 동네 골목에서 뛰노는 아이들까지 그들의 기억 속 한국군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놀랍게도 가장 가슴 아픈 순간으로 연결돼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한국군 철군 소식이 전해졌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울었어요. 마치 가족이 떠나는 것 같았죠. 이 말은 수많은 아르빌 사람들 입에서 똑같이 흘러나왔어요. 군대가 떠나는데 왜 울었을까? 보통은 군대가 철수하면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나? 그런데 이곳은 정반대였어요. 실제로 당시 찍힌 사진 몇 장을 봤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시청 앞 광장에 모여 한국군 철군 반대 팻말을 들고 울고 있었어요. 노인은 지팡이의 의지에 흐느꼈고 청년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이들은 하염없이 손수건을 쥐고 울고 있었죠. 이게 과연 전쟁을 겪은 나라의 군대에 대한 작별 인사란 말입니까?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지켜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마음을 지켜줬어요. 한국군은 철수를 준비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위한 운동회를 열고 병원에 약품을 기부하고 학교에 칠판과 교재를 남기고 갔어요. 그들이 떠난 뒤에도 이곳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심지어 철군 전날 밤 몇몇 한국 군인들은 조용히 마을을 돌며 주민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우리는 떠나지만 당신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 인사를 들은 주민들은 서로 껴안고 통곡했다고 했어요. 그 장면을 직접 보았다는 한 아르빌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군은 떠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차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한 나라가, 한 군대가 어떻게 타국의 민심을 이렇게까지 얻을 수 있었을까? 이라크 현지 언론사 자료실에서 저는 충격적인 자료 하나를 발견했어요. 2005년 아르빌 인근에서 미국 특수부대와 현지 무장단체 간 격전이 벌어졌을 때 한국 자이툰 부대가 중재에 나섰다는 기록이었죠. 놀라운 건 중재 방식이었습니다. 한국군 지휘관은 양측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차 한 잔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양측 모두 거부했지만 결국 한국군의 정성어린 음식과 따뜻한 차 앞에서 대화를 시작했고 그 결과 민간인 피해 없이 상황이 종료됐다는 겁니다. 이런 접근법을 한국식 중재법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현지 기자의 설명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미국 전략가들이 고안해낸 어떤 첨단 협상법보다도 효과적이었던 이 외교는 그 어떤 군사 교범에도 나오지 않았던 거죠. 다음 날 아르빌 시장을 만났습니다. 시장실 벽 한켠에는 한국군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시장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우리 가족의 초상화입니다. 한국인들은 이라크 땅에서 승리를 남긴 게 아니라 가슴을 남겼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사건이 아니다. 이건 살아있는 전설이다. 이라크에서 돌아온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한국이란 나라는 뭔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이라크만의 특수한 경우 아닐까 하는 의심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IT 대지진에 대한 한국 구조대 이야기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보고서 한 구석에 조용히 적혀 있었어요. 인간 존엄을 구조한 한국 구조대. 솔직히 처음엔 별 기대 안 했어요. 전 세계 수십 개 국가가 IT에 구조대를 보냈던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게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제가 IT 현장 기록을 뒤지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끼게 됐어요. IT 대지진은 문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깔린 사람들, 거리마다 넘쳐나는 절망. 세계 각국 구조대들은 효율, 신속성, 생존자 수색에 집중했어요. 그건 당연한 접근이었죠. 그런데 한국 구조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생존자만 구조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못한 이들조차 인간답게 예우했죠. 제가 직접 확인한 영상 속에는 한국 구조대원들이 시신을 수습할 때마다 헬멧을 벗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그 영상을 수십 번 반복해서 봤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구조 활동이 아니었어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바치는 마지막 존엄의 인사였던 겁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장면 하나가 있었어요. 한국 구조대가 무너진 학교 건물에서 12살 소녀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였죠. 대원들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소녀의 가족이 도착할 때까지 시신 곁을 지켰죠. 한 대원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소녀의 얼굴을 덮어주었고 또 다른 대원은 꽃을 구해와 소녀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 장면을 촬영한 현지 카메라맨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때 나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울었어요. 그들은 그저 구조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인간이었죠. 더 놀라운 건 생존자를 구조하고 난 뒤였어요. 다른 나라 구조대는 임무가 끝나면 바로 이동했지만 한국 구조대는 달랐습니다. 구조된 사람을 가족품으로 인도한 뒤 아이처럼 손을 잡고 함께 울어줬어요. 심지어 구조한 아이에게는 손편지를 써서 건네기도 했죠. 너는 살아남았다. 그러니 부디 앞으로 웃어주기를 바란다. 이걸 보는 순간 더 이상 전문가로서의 냉정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나더군요. IT 사람들은 그런 한국 구조대를 특별히 기억했어요. 그들은 구조대가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구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특히 생존자 중 한 어머니가 남긴 말은 아직도 제 가슴에 박혀 있어요. 한국인은 우리에게 다시 사람답게 살 자격이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한 가지 일화도 들을 수 있었어요. 한 한국 구조대원이 구조작업 도중 손가락을 크게 다쳤습니다. 현장 의료진은 바로 귀국시키려 했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나를 기다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상처에 붕대를 감고 버텼어요. 그리고 끝내 잔해 속에서 한 소년을 구조했죠. 소년을 껴안은 순간 그는 말했어요. 사라져서 고맙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생명을 구조하러 온 게 아니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구조하러 온 것이었다. 현지 언론인들은 이런 한국 구조대의 모습을 인간성의 부활이라고 표현했어요. 한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모든 나라가 IT를 도왔지만 한국만이 우리에게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돌려주었다.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현장을 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한국 구조대는 철수한 뒤에도 IT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었어요. 한국인은 폐허 속에서도 인간을 구조했다. 생명을 건진 게 아니라 삶을, 존엄을, 희망을 구조했다. 이 사실을 마주한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한국인의 정은 무기보다 강하고 방패보다 깊은 힘이었다. IT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가슴 한켠이 뻥 뚫린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정말 존재하는구나. 무너진 도시, 끝없는 절망 속에서 한국 구조대는 인간성을 지켰고 그 흔적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 당시 IT에서 활동하던 외국 언론인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 구조대가 철수한 날 공항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대요. 현지인 수백 명이 공항 밖에 모여 한국 구조대원들을 배웅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수 만든 감사합니다. 팻말을 들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마지막 선물로 작은 조각품이나 그림을 건네기도 했죠. 그 언론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15년 넘게 재난 현장을 다녔지만 구조대에 대한 이런 작별 인사는 처음 봤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가장 중요한 걸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IT에 세워진 단 하나의 기념비였습니다. 그날 아침 현지 안내인을 따라 포르토프랭스 외곽으로 향했어요. 지진으로 폐허가 된 거리,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건물들, 그 사이를 지나 한적한 공터에 도착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했습니다. 낡은 석조 기념비 하나.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문구. 우리를 사람으로 기억해준 한국에. IT 정부는 수십 개국 구조대가 떠나간 뒤 오직 한국 구조대를 위해 이 조용한 공터에 작은 기념비를 세웠던 겁니다.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워야 할 장면인데 오히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기념비 앞에는 누군가가 조심스레 놓고 간 조화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이미 색이 발해 있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살아있었어요. 그때 한 현지인이 다가왔어요. 한국 사람들을 기억하러 온 거군요. 그의 얼굴에 퍼지는 미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었어요. 그 남자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곳을 찾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다른 나라들도 많이 도왔잖아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은 구조만 했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무너진 건물을 정리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무너진 인간의 마음을 일으켜 세웠던 겁니다. 그 현장에서 오래도록 기념비를 바라봤어요. 이름도 없는 작은 공터, 화려한 조명도, 거창한 비석도 없었죠. 그러나 그 조용한 공간이야말로 한국이 남긴 가장 위대한 흔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으로 세운 것도 돈으로 샀던 것도 아니었어요. 정성으로, 진심으로, 피와 눈물로 세운 기념비였죠.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IT 정부 내부에서도 한국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자는 제안은 처음에 반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작은 나라에 너무 큰 영광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대요. 하지만 구조 당시 한국 구조대가 보여준 태도와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생존자 가족들의 눈물 섞인 요청이 모든 반대를 눌러버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그렇게 한국은 IT 대지진의 비극 속에서 인간성을 복구해준 나라로 남았어요.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 작은 돌덩이 하나가 비추고 있었죠. 그 돌 위에 적힌 짧은 문구. 우리를 사람으로 기억해준 한국에. 바람이 불었고 먼지가 흩날렸지만 그 글자만은 뚜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IT에서 돌아온 뒤 저는 오랫동안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은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현장의 풍경,
그 작은 기념비에 새겨진 문구, 그리고 사람들이 보여준 조용한 감사의 눈빛들.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토록 깊게 남아 있었다니. 스스로를 몇 번이고 되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은 흐려진다고들 합니다. 특히 재난이나 전쟁 같은 비극은 새로운 일상에 묻혀 서서히 잊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라크와 IT에서 확인한 한국의 흔적은 그 어떤 세월에도 지워지지 않고 살아있었어요. 그곳 사람들에게 한국은 도와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상처 위에 조용히 손을 얹고 한마디 말 없이 함께 아파해준 존재였죠. 그것이야말로 시간을 견디는 진짜 기억이었습니다. 한동안 이라크와 IT를 비교하며 기록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소름 끼치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떠난 뒤에 더 빛나는 나라였다. 현장에서 열광을 이끌어낸 것도 아니었고 거창한 기념식을 치른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너무 조용했고 너무 소박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제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심을 보여줬다. 이 세 문장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겁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미국도 있었고 유럽 국가들도 있었고 경제 규모로 치면 훨씬 더 강한 나라들이 수없이 있었는데 왜 사람들은 한국만을 이렇게 특별하게 기억하는 걸까?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진심은 기술을 이긴다. 정은 권력을 이긴다. 총알도 돈도 명성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오직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존중할 때 비로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탄생하는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마치 먼 길을 돌아 진짜 답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빠르게 성장한 경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히, 가장 겸손하게, 가장 인간적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은 떠난 자리마다 조용히 따뜻한 온기를 남겼습니다. 그 온기는 시간이 흘러도 식지 않았고 오히려 세월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한국인을 따라다니던 질문이 있었어요. 이라크에서도, IT에서도,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다른 나라 군대는, 구조대는, 지원단은 임무가 끝나면 떠났어요. 필요한 만큼 돕고 상황이 정리되면 빠지는 것이 원칙이었죠. 그게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인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가 보상하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그렇게까지 인간적으로 행동했을까? 도대체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 서울로 돌아온 뒤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를 더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책상에 앉아 자료를 읽고 인터뷰를 듣고 다큐멘터리를 탐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진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국인은 인간애로만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깊은 정은 고통과 생존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화된 힘이었어요. 수백 번 외침을 겪고 수십 번 침략을 당하고 수많은 전쟁과 분열을 견디면서도 한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치열한 역사 속에서 이 작은 민족은 하나를 깨달았어요. 나 혼자 살아남는 건 의미가 없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 이 진리가 그들의 DNA처럼 몸에 새겨졌던 겁니다. 그래서였어요. 재난 앞에서도 전쟁터에서도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이념도 아니었고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그들은 서로를 품었어요. 제가 본 한국의 정은 눈에 보이는 선행이나 봉사가 아니었죠. 그건 필사적인 생존의 본능이자 오랜 시간 다져진 공동체의 힘이었어요. 이웃이 굶으면 내 집 밥맛이 쓰다. 친구가 울면 내 가슴이 아프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도움을 청하면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인이 이라크에서 총을 들지 않고도 도시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 한국인이 IT에서 구조 이상의 존엄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의 뼛속에 새겨진 함께 살아남겠다는 의지,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깊은 본능이었던 겁니다. 다시 자료를 넘겨봤어요. IMF 위기 때 국민들이 금을 모아 나라를 살렸던 이야기. 6.25 전쟁 때 모든 걸 잃고도
서로 손잡고 버텨냈던 기록들. 모든 순간마다 한국인들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선택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 질문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인은 살아남은 민족이 아니다. 한국인은 함께 살아남기를 선택한 민족이다. 조용히 책을 덮었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은 살아야 했던 이유였고 살아남은 방식이었다. 세상이 몰랐던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힘.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이라크와 IT에서 들은 이야기들만으로는 이 나라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직접 가봐야 한다.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그게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거대한 도시, 질서정연하게 흐르는 거리, 사람들의 빠른 걸음, 그리고 그 속에서도 느껴지는 특유의 생동감. 모든 것이 상상했던 한국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전을 이룬 거지? 폐허와 가난을 딛고 일어섰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어요. 한국은 도시만 성장한 게 아니었어요.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섰고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일상이었죠. 편의점 점원은 작은 물건 하나에도 감사합니다를 외쳤고 식당에서는 모르는 사람끼리도 조심스럽게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나라의 발전은 건물이나 도로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함께 새겨져 있었어요. 광화문 광장을 걸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태극기,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서로를 의식하는 시민들. 가끔은 빠른 걸음 속에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어떤 끈질긴 힘, 포기하지 않는 생명력이 느껴졌어요. 이들은 왜 이렇게 강할까? 가슴속에서 뜨겁게 솟구치는 질문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한국 곳곳을 돌며 더 많은 것을 봤습니다. 거대한 조선소에서 용접공들이 얼굴에 검댕을 묻히고 거대한 선박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봤고 시골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논둑을 다듬으며 서로 돕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디를 가든 한국인은 홀로 서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경쟁이 아니라 연대. 냉정함이 아니라 공동체. 그것이 이 나라를 만든 원동력이었어요. 강원도 어느 작은 마을에 들렀을 때 문득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추운데 어디 가십니까? 간단한 인사였지만 그 속에 녹아든 진심은 어떤 거대한 환영식보다도 따뜻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경제적 성취로 위대한 것이 아니다. 한국은 인간을 잊지 않은 나라였어요.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한국을 기억하고 세계는 한국을 존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누가 물어도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은 무기로도 방패로도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세상을 울리고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인간적인 힘이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